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삼덕 회계법인에 지금 근무하고 있고요. 회계사 생활은 한 21년 차입니다. 원래 딜로이트에 한 지는 한 10년 있다가 지금 삼덕 회계법인에 11년 정도 근무하고 있고, 딜로이트 한 지는 아시겠지만 삼덕 회계법인을 잘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금 회계법인 업계 5위고, 컨설턴트 합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부서를 맡고 있고, 뭐 아시는 건 알겠지만 그 부서장을 하면서 저도 한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약간은 이제 그 안에서 원펌 형식으로 좀 사업을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사업부는 뭐 기장 파트, 컨설팅, 회계 감사 파트를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쪽은 어떤 회계 감사 비중은 한 20% 정도로 뭐 크지는 않고, 나머지 거의 뭐 80%가 이제 컨설팅 쪽이거든요. 그 80% 컨설팅 중에 M&A라든지 그런 기업 인수나 매각자문들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세무 쪽 리스크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할 주제는 한 40분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 뭐 이 대표님들 항상 이슈는 이 통장이 항상 비어 있잖아요. 법인 통장이 잔고가 넉넉히 있어야지 사업하는데 항상 큰 힘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매출은 늘었는데 생각보다 우리 법인 통장에 자랑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심해보고 오늘 뭔가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위에 그 상향하는 곡선이 매출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하향하는 곡선이 우리 법인 통장의 잔액입니다. 항상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왜 이게 매출은 늘어나는데 통장 잔액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저하고 함께 이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항상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매출은 늘었고, 매출이 늘으니까 또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직원을 뽑고, 그 다음에 거래처 중에서도 신규 거래처가 좀 늘고 하는데, 근데 왜 항상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뭐 저도 고심이에요. 항상 하다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21년 정도 뭐 개인 사업자나 중소기업자들도 많이 컨설팅을 했거든요. 똑같은 고심을 계속 하시는데, 그게 단순히 그 대표님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에 접근에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그 사업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 사업의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비즈니스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더 이해를 하셔야지 사업 구조를 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너희들이 절세를 잘못해주고 있다, 컨설팅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맞는 얘기도 있고, 이제 약간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하고 회계사들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는 세금 이슈가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매출이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지,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는데, 결국 구조적으로 우리가 그 돈의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똑같은 업종에 똑같은 매출인데도 어떤 데는 돈의 흐름을 잘 만들어서 견고한 어떤 사업자가 있고, 돈의 흐름을 잘 못 만들어서 좀 견고하지 않는 사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매출이 올해 1월부터 보시면 8월부터 6월까지 23월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일반 이제 중소기업 하시는 분이나 이제 대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매출이 이만큼 올랐으면 내 통장 잔액이 많이 늘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시면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하나 이제 기억하실 거는, 매출과 우리가 통장 잔액 있는 현금하고는 다른 얘기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매출이 발생했으면은 그 돈이 우리 법인이나 아니면 개인사업자 우리 그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왜 안 쌓일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우리가 처음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떤 6가지 단계로 거치면서 통장에 실제로 현금이 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항상 매출이 일어나면은 바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물론 업종마다 다르지만 일단은 보통 미수가 깔리잖아요. 미수가 어떤 데는 30일부터 어떤 데는 큰 데는 90일까지 지금은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채권 관리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물론 중견기업 이상은 총무팀도 있고 관리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쓰지만 중견기업 이하 이제 중소기업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밑에 직원 한 분이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60일 이상, 90일 이상 채권 관련해서 거래처로 뽑아달라 하면은 외부 기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답변을 하세요. 이게 본인들의 채권이 어떤 형태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은 대표님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미수로 많이 깔려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업종마다 다르지만 재고가 또 이슈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견기업 이상 같은 경우는 외부 감사법에 감사를 받아요. 그러면 감사를 받을 때 재고 관련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면 재고 관련해서 신경을 누구도 쓰지 않아요. 구세청도 신경 쓰지 않고 또 대표님도 신경 쓰지 않고. 근데 저는 항상 요즘에 이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 대표님들 대상으로 컨설팅 할 때 원가에 대해서 되게 컨설팅을 많이 하거든요. 원가에 대해서 컨설팅 할 때 재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대표님 본인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했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겁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이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자기의 단가를 알지 못하면 그럼 경영 전략에 판매 단가 전략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고 관련해서 잘 모르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그 회계사들이 컨설팅을 적정 재고로 했어요. 우리가 운영할 때 재고 관련해서 뭐 원재료라든지 이런 제품을 한 1억 정도 아니면 2억 정도 이런 적정 재고가 유지가 필요한데 그것보다 뭐 과잉으로 뭐 10억이라든지 그렇게 재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정 재고를 뺀 나머지는 자산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그 자금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의 어떤 법인 자금이 낭비가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재고를 부족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부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올해 이제 전쟁도 나고 우리 원재료 관련해서 많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때를 대비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어떤 법인의 매출에서 자금이 들어왔는데 어떤 이 예상치 못한 원재료 단가 상승에 따라서 또 재고에 우리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벌어들인 이익이 여기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표님들한테 재고 관리를 한번 해보셔라. 실질적인 내 재고가 어떤 건지를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설비입니다. 이게 보통 이 설비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운송업을 한다. 그럼 차량이 설비잖아요. 그럼 차량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차량을 구매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화물차 같은 경우 2, 3억 뭐 비싼 거는 한 10억까지 가니까 그 10억 관련해서 내가 언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을 샀을 때 몇 년간 쓸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이나 이렇게 자문 들어가면 대표님 이거 차량 관련해서 언제 사야 되고 또 몇 년간 쓰세요 물어보면 몰라요. 이게 쓰다가 고장 나고 뭐 하면은 좀 고쳐 쓰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필요하면 사겠다고 하시거든요. 여기서 하나의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게 내가 대표님 연간 사업 계획을 꼭 세우시라 하는데 이 연간 사업 계획에는 이 설비 계획이 안 들어가셨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대표님한테 컨설팅 할 때 내가 중요한 투자 관련해서는 항상 10년 계획을 세워봐라. 그 안에서 중간중간 목돈이 들어간 거에 대해 설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정하게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건비 관련해서는 매월 나가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1순위로 나가는 금액이라 항상 대표님들이 한 20일부터 월말까지는 항상 고심입니다. 이건 저도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 우리가
뭐 법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가세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가 나가잖아요. 물론 이제 원천세도 나가지만 그래서 항상 중소기업자나 아니면 개인 사업자한테는 세금 통장을 좀 따로 만들어서 그 부가세가 대표님 돈이 아니니까 따로 관리하시라 하거든요. 물론 뭐 세금 관련해서 좀 아신 분은 부가세가 우리가 매출 부가세가 있고 매입한 부가세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우리가 내는 이제 부가세지만 그 보통은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업종 관련해서는 보통 순액으로 부가세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순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매출 대비해서 한 3%다. 그럼 3%를 별도로 우리가 부가세 통장에 모아놔라고 이제 컨설팅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별도로 관리를 해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운영 자금하고 섞이지 않고 우리가 실제 남은 통장에 분리돼서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대출이잖아요. 대출은 자동이체로 항상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6단계가 빠져나가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법인의 이제 이익으로 남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이익을 남는 거하고 아까 뒤에 설명했지만 손익계산서 우리가 말하는 뭐 세무신고할 때 우리 손익계산서 들어가잖아요. 손익으로 남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가 놓치기 쉬운 우리가 항상 말씀 7가지를 관리하시라 그래요. 뭐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뭐 외상 매출 관련해서 채권 관리를 확실히 하셔라고 재고 관련해서 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설비, 인건비, 세금, 그 대출이자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빠지기 쉬운 게 이제 중견기업 외관법 대상들은 보시면은 우리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잖아요. 대표님들의 개인 사용 자금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요. 외관법은 항상 외부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계약서도 쓰라 하시고 처리도 깔끔하게 하시라 그러는데 외관법이 아니면은 뭐 개인 사업자는 대상이 아니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뭐 가지금 아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또 뭐 딜 종료가 됐지만 이분도 외관법이 아닌데 한 매출 한 140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대기업적으로 이제 매각을 성공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이분이 과거에 개인적으로 쓰는 비용들이에요. 법인에서. 뭐, 이게 병원비도 쓸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법인 카드 관련해서 사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외관법이 아니고 이게 매각이 안 됐다면 그분 그대로 하고 계셨을 거예요. 똑같이. 왜냐하면 우리가 세무라는 게 절세를 전 항상 얘기하지 않거든요. 세무는 절세가 아니고 그 단계별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모가 뭐 10억일 때하고 50억일 때하고 100억하고 그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뭐 10억 이하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사적 비용인가 카드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냉장고를 샀어. 냉장고가 대표님이 사업을 위해서 썼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썼는지 애매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더 러프하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는 아마 뭐 조사 들어와도 약간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근데 금액이 커져갈수록 예를 들어 매출 우리는 100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매출 100억 이상이다 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세무조사 들어왔을 때 5년간을 조사하잖아요. 5년간의 어떤 우리가 매출 100억씩 매년 매출 100억이었다 하면은 그 5년간의 세무조사했을 때 만일 그런 어떤 사적 비용에 대해서 이제 세무조사를 맞으면 타격이 커요. 그래서 그 단계 때는 좀 더 리스크를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성형외과라든지 아니면 미용 쪽 그런 데가 진짜 뭐 굉장히 큰 데가 많았거든요. 매출이 뭐 100억, 200억 넘어간 데 있는데 이 세무조사로 한 방에 그냥 날아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 세무조사는 한 번 맞으면은 바로 현금이 나가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분담해서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뭐 대표님들의 주의나 아니면 대표님들이 회사를 이제 끌어갈 때 초기화 아니면은 뭐 매출 100억이라든지 이 단계별로 좀 세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자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뭐 이런 절세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 있으면 한 번 더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설팅을 할 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레베뉴는 한 1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8% 정도 성장했는데, 프로핏도 괜찮아요. 10억 정도? 10%? 뭐 나쁘지 않은 숫자다. 근데 캐시가 보니까 마이너스 4억이에요. 대표님은 이제 황당한 거죠. 전년 대비해서 매출도 괜찮고, 이 재무제표 관점에서, 손익도 10억인데, 왜 내가 열심히 일하는 돈 어디 갔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들어갈 때, 그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대표님도 헷갈린 게 있어요. 보시면은 영업이 10억이 어디로 갔는지 분석을 하잖아요. 회계사들이 보면. 외상 매출금이 5.2억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재고가 3.6억, 설비 투자 한 3억 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세금으로 1.2억 내셨고, 그리고 대출 원리금 10억, 아니 1억 정도 상환하셨어요. 이걸 합산해 보면 작년에 현금 유출이 14억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업이익으로 10억 벌어서 현금 유출로 14억이 나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럼 통장 자력이 4억이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대표님들이 여기서 헷갈리신 게,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영업이익에는 요 좌측 하단에 있는 이런 항목들은 안 들어가요. 이거는 비용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보면 흑자도산이라고 하잖아요. 흑자도산을 했던 회사들이 정형적으로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손익계산서는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많이 났는데, 인건비 줄 돈이 나중에 없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흑자도산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컨설팅 하는데, 매출은 증가했는데 대부분이 미수금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성장하니까 우리가 설비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또 한 3개월치가 현금이 잠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이 나가는 거고, 현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고, 재무적인 수치가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금방 전에 얘기했지만, 이 육통업 비사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프로핏은 꾸준하게 나거든요. 꾸준히 나고. 근데 캐시가 점점 바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들어가서 분석하면 영업이익을 매월 이제 흑자가 나니까 한 7.4억 정도 이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근데 외상 매출금이 우리가 이제 그 해수기를 분석하거든요. 한 3.2개월에서 5.8개월로 늘어난 거예요. 계속 해수가 안 되는 거죠. 해수가 점점 늦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12월 달에 이제 차입금 만기 왔는데 뭐 통장이 잔액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내가 관리팀한테 이익이 얼마야? 근데 얘 통장에 잔액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사실은 관리팀에 있는 뭐 직원들이 답변을 못 해줘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육 받으면 어떤 거를 점검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관리팀에 있는 직원들 아니면 대표님도 한번 그런 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동일한 업종이고 동일한 매출인데 어떤 회사는 여유롭게 움직이고 어떤 회사는 허덕거리거든요. 그 차이점이 있어요. 보면 뭐 아까 다 얘기한 얘기지만 외상 관리를 되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조그만 이제 중소업자인데 그러면은 거래처별로 해수기라든지 뭐 우리가 보통 90일 초과는 좀 위험하다 보거든요. 90일 초과 관련해서 채권 관련해서 현황 파악이 됐느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나와요. 이런 업체는
매출 채굴을 되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 관리도 본인들의 적정 재고를 알아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필요하게 어떤 발주라든지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하게 법인 자금이 묶여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최근에도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골프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재고가 한 12억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팔리면 언젠간 이익이 되잖아요.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한 반절 6억이 불량 재고예요. 이게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부 감사를 받았으면 6억은 이제 손실로 털어야 되는데 외부 감사 안 받다 보니까 이 6억이 그냥 재고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재무제표상 모양은 되게 좋게 보이는 거죠. 근데 재고 관리를 잘하는 데는 이런 악성 장기 재고를 다 분리해놔요. 이거는 못 파는 거다. 이렇게 분리해놔야지 내가 재고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악성 재고가 생기는 게 대표님은 바쁘셔. 그러면 밑에 어떤 재고 담당자라든지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악성이라든지 어떤 좀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처리하고 먼저 밀어내기 하든지 아니면은 할인해서도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대표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님이 좀 더 신경을 쓰는 데는 이런 악성 장기 재고를 분리하면서 이런 악성 재고를 없도록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법인 자금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건 약간 큰 얘기인데 우리가 10년 동안의 어떤 중요한 투자 관련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했잖아요. 이 진짜 운영을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 플랜을 잡고 계세요. 내가 언제 어떤 기계 설비를 사야 되고 이 기계 설비에 관련해서 우리가 뭐 물가 지수도 계속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항상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세금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하는 것처럼 항상 따로 관리를 하세요. 이 돈은 뭐 부가세를 납부해야 된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보통은 분기마다 추정이 대략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법인세 관련해서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해놓죠. 그래서 요런 네 가지 정도를 잘하고 있는 대표님들은 운영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런 거를 조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대표님, 우리 6개 숫자는 대표님이 좀 관리를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회계사나 세무사가 아니면은 관리팀 직원들이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아니면은 장부를 만들잖아요. 근데 대표님들이 그거를 계속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 얘기하거든요. 대표님, 장부를 전부 볼 필요는 없다. 어느 정도 회계 지시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대표님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을 하시는 게 낫다. 다만 요 6가지만 신경을 써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나머지는 어떤 회계 지식이라든지 세무 지식으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은 개념적인 것만 알고 있고 거기에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대표님 본연의 일을 하시라 하거든요. 이게 요새 몇 년 동안 좀 뭐 아시겠지만 세무조사가 개인 사업자들도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보통 나오지 않고 그런 규모에 있는 개인 사업자도 나오면서 뭐 작년에는 우리가 뭐 여기서 접대비 관련해서 누구하고 식사를 했냐, 무슨 목적으로 식사했냐 이런 거를 다 그러면 증빙을 해서 제출하라고 이제 세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대표님 고심이죠. 이렇게 세무조사 나왔으면 다음부터 또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제가 얘기를 해요. 세무는 리스크 관리 측면이다. 대표님이 여기에 시간을 그러면 지금 관리 직원이 없는데 대표님이 요거 그럼 하나하나 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입할 거냐. 그것보다는 원래 했던 영업을 하셔라. 왜냐면 이거는 약간은 단기적인 거거든요.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표님의 매출이 뭐 한 100억 정도 되고 하면은 그를 관리하는 관리 직원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 정도 규모가 됐으면은. 그래서 대표님들이 다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다만 6가지 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장 자료는 현재 얼마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오늘 처음 인사한 우리 김도영 대표님.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전월하고 당월하고 통장 금액 변동이 얼마인지 아세요? 대표님의 법인 통장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 이제 기억은 잘 못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컨설팅 하다 보면 개념상은 다 알고 계세요. 아,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인다. 한데 이제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 근데 저보다 더 그 비즈니스에 더 잘 알고 현금에 잘 아는 대표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저번 달 대비해서 내가 한 2천만 원 정도 이익이 생겼다. 진짜 캐시로.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분도 있는데,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독특한 분이고, 대다수의 중소기업자나 개인사업자 부분은 자기가 얼마 버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캐시 기준으로 내가 어느 정도 벌었는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그 채권 있잖아요. 채권이 어느 정도인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적정 재고가 얼마인지 한번 보시고, 재고가 우리가 한 1억 정도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빨리 소진이 되는지 그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고, 그 다음에 뭐 차입금은 보통 아시더라고요. 내가 얼마 지금 빌렸고 이자율 얼마고 그거는 아시고, 이제 예상 세금 관련해서는 이제 관리나 아니면 외부 담당하시는 회계사나 세무팀이나 좀 뽑아달라 그래요. 분기마다 한 번씩. 그거는 제가 보기 어렵진 않으니까 예상되는 세금을 뽑아주면은 그 관련해서 좀 별도로 이제 관리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이에요. 저는 그 손익계산서에 있는 손익보다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월이 아니더라도 내가 분기마다 진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뭐 간략하게 이제 대표가 알아야 될 재무제표 해서 했는데, 뭐 손익계산서는 다 보셨죠? 아시겠고, 이거 그 항목 하나하나 아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우리가 금융대출을 받을 때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자본의 적정성이 괜찮은지. 그래서 보면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잖아요. 근데 자본이 크다고 해서 과연 이 회사가 건전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 자본에는 또 그 이익이념이라고 우리가 캐시로 가지가 있지 않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현금성이 없는 이익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 대출받을 때는 자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얘기 드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현금흐름표 요걸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외관법이 아니면 현금흐름표를 만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접 한번 뭐 관리팀 직원을 시키든지 아니면 대표님이 좀 위해서 요 현금흐름표를 한번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 관리팀이나 이제 대표님을 얘기할 때, 회계팀이죠. 회계팀 같은 경우는 과거를 항상 봐요. 과거의 어떤 손익이 어떤지, 아니면 현재 시점에 우리가 정산했을 때 얼마 남았는지 보지만, 대표님들은 그것보다는 미래를 보라고 하거든요. 내가 지금 얼마 있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의 자금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6개월 이후에 자금 흐름을 뽑을 수 있는지 그걸 항상 보라 그래요. 아니면 직원들을 좀 교육시켜서 그걸 한번 만들어 봐라. 이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약간 동일한 얘기인데, 돈이 남는 회사의 구조, 현금이 선순환, 아까 얘기했죠. 그 선순환 구조를 항상 만들어야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드신 분은 법인의 자금이 쌓이잖아요. 그분들은 또 기회가 있거든요. 다른 어떤 비즈니스에 투자할 기회가 만드세요. 그래서 이게 동종업종이 있는데 커가는 대표님하고 커가지 않는 대표님하고 차이는, 내가 계속 어떤 자금을 만들 수 있는 부분, 그 대표님은 또 다른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세요. 우리가 항상 이런 계속 뭔가 자금을 늘려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컨설팅 한 업체 중에 이제 서비스업인데 한 직원이 한 30명 정도, 매출이 60억 정도 있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좀 했었거든요. 여기가 특이하게 이제 잔액이 한 0.5, 5천만 원 정도 있더라 보니까. 근데 이 5천만 원이면 되게 부족하잖아요. 지금 법인 자금으로는. 그러니까 이 채권 관리 관련해서도 전혀 이제 관리한 게 없고, 뭐 청구라든지 뭐 독촉에 대한 어떤 내부 규정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아름아름 하는 거예요. 아름아름하고. 그 다음에 뭐 대표님 뭐 개인 경비라는 이게 다 혼재해서 쓰고 있고, 그 부분도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도 뭐, 그렇게 세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그 운영자금하고 구분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계속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월별 자금 예측 관련해서도 이제 감으로만 하시니까 되게 이제 예측이 이제 떨어진 부분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 이제 몇 개월 동안 이제 컨설팅 하면서 이게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대표님, 청구 관리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청구하고 나서 30일, 60일, 90일 자동 독촉하게 내 프로세스를 만들어라. 하고, 그다음에 대표님 그 사적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급여를 정량화해라. 내가 급여를 얼마 가져가겠다. 그러면 바로 이제 비용 처리되고 내부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린 부가세와 세금은 통장 분리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6가지를 하라 그랬잖아요. 대표님한테. 그걸 매월 한번 대시보드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해라.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몇 개월 하면서 보시면은, 매출은 60억에서 한 2억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뭐 조금 늘었어요. 늘었고. 근데 어떤 현금 잔액에 대해서 법인의 여유 자금이 많이 늘었죠. 0.5에서 한 3.2억 좀 늘었으니까 한 6배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0.5가 3.2억은 중소 그 기업 입장에서 크거든요. 이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런 이 컨설팅을 하면서 단기 차익금도 많이 줄고, 그래서 법인의 어떤 그 현금의 어떤 흐름을 더 좋게 컨설팅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마지막으로 우리 뭐 앞 시간에 AI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우리 업종도 AI 관련해서 많은 이제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회계사나 뭐 변호사도 AI에 참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계속 신문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표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저한테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도 얘기하지만 저는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아까 이제 뭐 대표님한테 우리 매출 최고 회수 기일을 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관리해야 된다. 뭐 설비 투자 관련해서 좀 알으셔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것들 관련해서 아마 회계법인도 AI를 계속 이제 개발하고 있고 하지만은 좀 더 옛날에 수기로 이런 알았던 부분을 좀 더 자동화해서 대표님들 어떤 경영이 어떤 선택하는데 좀 더 빨라질 거야, 아마. 옛날에는 밑에 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 예부 기장하는 뭐 세무사님을 독촉하든지 아니면은 관리팀 직원을 독촉해서 아니면 대표님 직접 수기로 이런 것들을 만드셔야 되는데 점점 고도화된다. 그러면 하나의 업종의 어떤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대기업들하고 동일한 어떤 관리팀을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소기업 하시는 대표님들의 이 AI를 이용하는 건 되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M&A 쪽을 많이 하지만 지금은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원이 많고 자산이 크고 볼륨이 큰 회사를 찾았거든요. 그런 회사일수록 가치가 높고 딜 금액, 그러니까 우리가 매각 금액을 잘 받았죠. 지금 반대입니다. 인원이 많고 자산이 크잖아요. 오히려 안 좋게 봐요. 지금은 인원을 많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AI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더 우리가 효율화해가지고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가 AI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안재윤 대표님하고 뭐 얘기했지만 AI 쪽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질문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님들 통장 잔고 없으세요? 예, 대표님들 보면 사실은 회계와 세무를 네.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님들도 사실은 많아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회계 영역의 업무는 이제 내부적으로 일처리를 못하시고 네네. 세무사님이 그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대표님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좀 중소기업 대표님들 만나면 그래도 이슈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지급금이에요. 저희가 만나는 대표님들 회사들이 가지급금이 많은 건 물론 법인 대표의 어떤 사적 사용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발생되는 가지급금도 많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은 리베이트,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리베이트 건 때문에 사실은 발생하는 가지급금이 되게 퍼센테이지가 되게 높거든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커요. 그래서 단박에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표님들이 꽤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사실은 대표님께서는 그 가지급금 해결과 관련된 방법, 문적으로 어떻게 안내해 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은 약간은 공식 강의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없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뭐, 좀 더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적 비용 때문에 가지금 생기는 거 있지만, 근데 그때는 오신 분 중에 많은 부분은 장부를 관리를 못해서 생기는 거 많거든요. 그게 장부를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 맞춰와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그 처리들이 많은 거예요. 모르는 처리들이 많으면 이것들은 다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세무조사 나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세무조사 할 때 뭔가 자금이 나갔어요. 그럼 대응을 못 해요. 그러면 대표이사 가지급금이나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해요. 그래서 그런 게 크고 말씀하신 거는 이 건설업이나 여러 약간 비슷한 업종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리베이트 관련해서 계속 현금 나갔으니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처리할 수 있는 게 자산 쪽이면 채권이라든지 가지금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채권이 100억인데 상당수가 가지금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골치 앓고 하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이런 걸 항상 얘기해요. 법인에서는 처리하면 안 되는 부분들, 이게 법인에서는 털기 쉽지 않다. 좀 더 뎁스 있게는 개인적으로 오면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저도 계속 21년 차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지향하는 회계나 세무나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저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회계와 세무를 어떤 게 다른지를 항상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개인 사업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 복시부기 의무자라고 날라오죠. 종소세 신고할 때. 그럼 복시부기 의무자는 장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장부는 회계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회계 장부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고 관련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세무 신고할 때는 회계 장부를 만들고 나서 쉽게 말하면 세무 장부로 변환해서 신고를 하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회계하고 세무하고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출발은 회계 장부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외부 감사를 안 받으면 회계를 등한시해요. 우리가 회계 기준이 있잖아요.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계 기준보다는 세무상만 안 걸리게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나 조그만 외부 감사 받지 않는 데는 세무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인데 그건 완전 틀린 얘기예요. 회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단순히 세무 신고를 위해서 세무장부로 다시 변환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건 이제 투자나 그런 거 받으시려면 그 다음 이슈가 회계가 적정한지 그거거든요. 그 회계가 적정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회계 기준서상 이제 똑바로 된 장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아까 이제 우리가 세무상 그냥 처리했던 것들, 가지입금이라든지 사적 경비 이런 게 항상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잘 해소해내야지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슈가 없는 거죠. 네. 네. 저는 이제 저도 특권 쪽 하다 보면 이제 특허나 이런 주식재산권들이 유용자산으로 잡히는 경우를 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투입을 해서 비용을 처리하는데, 당연히 비용으로 저희들 대리인들 납부된 금액들은 비용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특허가 이제 어떤 자산을 개수가서 평가를 받든 뭐라든지 이거를 이제 무용 자산으로 좀 이렇게 놓고 싶은데, 네. 그럴 때 뭐 재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사갖고 오면은 이제 돈 주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자산으로 잡으면 되잖아요. 네. 자기가 그러니까 회사가 법인이 소개하고 있는 무용자산 그 특허권을 어떻게 무용자산을 할 수 있는지 그 구조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우리 그래도 벨리사님이 잘 알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온 것만 우리가 특허권을 평가해가지고 장부상 높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우리가 취득했다. 그러면 특허 관련해서 비용만 우리가 자산화할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뭐 내부적으로 우리가 창출하는 무형 자산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평가해가지고 높일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특허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뭐 유용한 게 있느냐 했잖아요. 우리가 근데 텍스 관점에서 특허 관련해서 우리가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 법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대표님 걸 평가해가지고 법인으로 넘기면서 절세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네. 뭐, 근데 좀 억울했던 게, 법인이 소유를 처음에 출원을 해서 출원했는데 분명히 이거 특허는 가치가 있는 건데, 네. 그 출원 비용만으로 이제 이걸 털고 네. 끝내기는 네. 다른 방법이 뭔가 좀 없다면 그렇지 않을까요? 기업자는 그걸 자산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그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그 회사를 운영하는데 재고 자산은 사가지고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설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유형의 자산도 있고 무형의 자산을 갖춰야지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유형의 자산은 뭐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장치다. 그런 평가하지 않잖아요. 무형 자산 똑같거든요. 내가 내부적으로 뭔가 개발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뭐 서비스라든지 상품화 해야 돼. 그러면은 네. 그 특허를 하기 위해 쏟아부은 R&D 자금, 이게 이제 무용자산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리가 안 된 데는 보면은 그걸 다 비용 처리한 데가 있어요. 네. 그렇게 자산을 하는. 근데 외부 감사 받는 데는 이제 그것도 이제 이게 자산화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저도 이제 컨설팅 하는 데는 미리 자산화 시키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 안 돼 있잖아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특허 관련해서 내가 물론 이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 상용화 단계인지 아니면 연구 단계인지 따라서 비용 처리, 그게 자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자산화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시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많으시죠.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